1997년 4월 3일 서울의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했습니다. 이태원, 자유와 젊음이 넘실거리는 그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 패스트푸드점 화장실. 그곳으로 한 평범한 22세 대학생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잠시 다녀오겠다는 짧은 눈인사를 남긴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들어간 뒤 2명의 10대 소년이 뒤따라 들어갔고, 잠시 후 대학생은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좁디 좁은 화장실이라는 밀실 안에서 벌어진 단 몇 초간의 비극.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는 그날 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도 울부짖던 유가족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좁은 밀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명의 용의자가 어떻게 법망을 피해 진실 게임을 벌였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또 다른 미제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시계바늘을 1997년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직전이었지만 이태원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피해자 조 씨는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실하고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전 잠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 들렀습니다. 콜라와 햄버거를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던 평범한 데이트. 그것은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은 구조가 매우 독특했습니다. 남녀 공용 세면대가 바깥에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변기와 양변기가 있는 좁은 직사각형 구조였습니다. 성인 남성 2명이 서 있으면 어깨가 닿을 만큼 협소한 공간. 이곳이 바로 사건의 현장, 즉 영번의 방이 되었습니다. 초 씨가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에 있던 또 다른 무리가 움직였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아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그들은 이태원 일대를 어슬렁거리는 소위 말하는 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들은 덩치가 크고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날 밤 술에 취해 들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무언가 위험한 장난을 모의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 씨의 뒤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 안에서는 짧은 비명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아무런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우측 목불리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망설임 없이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습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화장실 타일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2 용의자 패터슨과 리는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기이했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졌는데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혹은 아주 은밀한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처럼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간 다른 손님이 참혹한 현장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용산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좁은 화장실 벽면과 바닥, 세면대까지 튄 붉은 흔적들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일방적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을 자극하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다툼이나 우발적인 충돌이라면 피해자의 손이나 팔에 방어흔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뒤나 옆에서 기습적으로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솜씨로 작업을 끝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탐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이태원은 미군 범죄수사대 CID와의 공조가 활발한 지역이었고 용의자들을 특정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미국 힙합 스타일의 옷을 입은 두 청년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미군 수사대 CID 협조로 아서 패터슨이 체포되었고 뒤이어 에드워드 리가 검거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밀실에 들어간 사람은 3명, 1명은 피해자가 되었고 살아나온 2명 중 1명이 범인임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패터슨은 미군 영내 하수구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도구를 버렸고 피 묻은 옷을 태우려 시도했습니다. 리 역시 셔츠에 붉은 흔적을 남긴 채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 불이 켜지고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자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조사실 1번 방에 에드워드 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패터슨이 미친 듯이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조사실 2번 방에 아서 패터슨은 억울하다는 듯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리가 시켰어요. 리가 칼을 보여주며 뭔가 보여주겠다고 했고 갑자기 그 사람을 찔렀어요. 저는 옆에서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날카로운 도구를 휘둘렀느냐에 대해서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밀실, CCTV도 없고 제3의 목격자도 없는 그 좁은 공간. 오직 두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리는 키 180cm에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였고 패터슨은 키 170cm 초반의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피해자 조 씨 역시 건장한 체격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저렇게 덩치 큰 피해자를 단숨에 제압하려면 힘이 센 놈이어야 하지 않겠어?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상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키가 큰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려면 범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크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단순한 물리학적 추론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수사의 방향 설정은 훗날 이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확증 편향,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는가를 가려내는 심리게임 대신 눈에 보이는 체격 조건과 단순한 정황 증거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1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악마가 되었고 누군가는 그 악마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두 명 모두 악마였을까요? 수사팀은 에드워드 리를 주범으로 패터슨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검찰에 송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나긴 법적 공방과 2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습니다. 현장의 붉은 비린내는 지워졌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좁은 화장실, 타일 틈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놓친 혹은 무시해버린 아주 작은 단서들. 그것들이 훗날 어떻게 거대한 반전을 일으키는지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용산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형사들의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와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 아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그들은 각기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술은 마치 거울을 마주보듯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던져진 가장 까다로운 퍼즐이자 악몽 같은 진실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에드워드 리였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에 100kg이 넘는 체격을 가진 그는 의외로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패터슨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저한테 자랑을 했죠.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그 남자를 보면서 내가 뭔가 보여줄게, 따라와 라고 했습니다. 리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화장실 세면대 근처에 서 있었을 뿐이고 패터슨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일관적이었고 표정에는 억울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조사실에 있던 아서 패터슨의 이야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패터슨은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며 진술했습니다. 아니에요. 리가 그 칼을 제 주머니에서 꺼내갔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며 웃더니 따라 들어갔죠. 저는 리가 덩치도 크고 무서워서 그냥 뒤따라갔을 뿐인데 리가 갑자기 그 사람을 공격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패터슨은 자신이 목격자일 뿐이며 리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력성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의 희생양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사팀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3의 목격자가 없는 밀실 살인. 유일한 증거는 두 사람의 기억뿐인데 그 기억이 완벽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를 라쇼몽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진실을 주장하는 상황. 둘 중 한 명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어쩌면 두 명 모두가 진실의 일부만을 섞어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사팀이 주목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행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패터슨은 미 8군 영내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에게 피 묻은 셔츠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죄가 없는 목격자라면 굳이 옷을 태우거나 흉기를 유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행동만 놓고 본다면 패터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리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갔고 피가 묻은 셔츠를 세탁하거나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다음 날 친구를 만나 어제 우리가 사람을 찌르는 걸 봤어 라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범이라면 당연히 증거를 없애려 하지 않았을까? 리는 증거를 없애지 않았다. 그렇다면 리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옷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닐까? 반대로 패터슨의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패터슨은 아직 어린아이다. 눈앞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숨기려 했을 뿐이다. 증거를 없앴다는 것이 곧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이 논리는 수사관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모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진실 반응과
거짓 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현장에 있었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계적 오류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를 깨트리는 동시에 서로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순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증인 흉기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 흉기는 미군 PX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소유주는 분명 아서 패터슨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리가 내 칼을 빌려가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리는 패터슨이 자기 칼로 범행했다고 맞섰습니다. 흉기에서 지문이 선명하게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미군 수사대 CID가 초기 증거를 수집하고 한국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 그리고 하수구에 버려졌다 찾아내는 과정에서 지문 감식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심증과 정황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 용의자의 평소 행실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에드워드 리는 평소 과시욕이 있고 덩치를 이용해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패터슨은 그런 리의 무리 중 한 명으로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순종적인 편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수사관들에게 치명적인 편견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동자는 리더격인 에드워드 리일 가능성이 높다. 패터슨은 겁에 질려 뒤처리를 도운 공범일 것이다. 이 가설은 당시 수사팀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패터슨이 옷을 태우고 흉기를 버린 것은 겁에 질린 공범의 뒤처리로 해석되었고, 리가 옷을 버리지 않은 것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대담한 살인마의 심리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혈흔이었습니다. 당시 리의 옷에는 소량의 피가 흩뿌려진 형태로 묻어 있었고, 패터슨의 옷은 불태워졌기에 정확한 혈흔의 양을 알 수 없었지만 목격자들은 패터슨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이 칼을 휘둘렀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피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왜 피가 적게 묻은 리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피투성이가 된 패터슨이 목격자로 분류되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당시의 법의학 기술로는 완벽히 설명하기 힘든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키와 덩치라는 물리적 조건과 결합하여 수사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화장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두 소년의 치열한 드네 싸움, 그리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한 공권력. 과연 형사들이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과학적 오판은 무엇이었을까요? 1997년 대한민국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용의자가 서로를 범인이라 지목하는 상황에서 형사들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법의학적 분석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수사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직관적인 물리학적 추론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키 차이였습니다. 피해자 조 씨는 건장한 체격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에 남은 상처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깊게 찔린 형태였습니다. 법의관들은 이를 근거로 범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크거나 적어도 대등한 위치에서 위압적인 자세로 공격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견은 수사팀에게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용의자 에드워드 리, 키 180cm, 몸무게 105kg, 거구의 체격. 용의자 아서 패터슨, 키 172cm, 몸무게 60kg,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
수사팀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패터슨이 저렇게 건장한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반면 리는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리뿐이다. 이 논리는 너무나 강력하고 명쾌해 보였습니다. 복잡한 심리 분석이나 사라진 증거들을 따질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신체 조건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완벽한 공식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 가설을 확신으로 굳혔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도 에드워드 리에게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자세를, 패터슨에게는 옆에서 지켜보는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수사의 모든 방향은 에드워드 리 주범, 아서 패터슨 공범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거나 세면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격을 받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거나 주저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무릎을 굽혔거나 배낭을 메고 있어 자세가 낮아진 상태였다면 키가 작은 패터슨이라도 충분히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정적인 상황만을 가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꼿꼿이 서 있는 상태에서의 각도만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수사관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에드워드 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고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패터슨은 미군 측의 절차 문제 등으로 인해 탐지기 조사를 늦게 받거나 결과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리의 거짓 반응을 그가 진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목격자로서의 죄책감만으로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한 해석도 편파적이었습니다. 리가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주변 진술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했습니다. 반면 패터슨이 갱단 흉내를 내며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작고 겁 많은 패터슨이 거구에 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는 스토리텔링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 묻은 셔츠에 대한 해석 오류가 뼈아팠습니다. 에드워드 리의 옷에는 피가 분무기로 뿌린 듯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 현장에 가까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가격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반면 목격자들에 따르면 패터슨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칼을 휘두른 사람에게 피가 더 많이 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패터슨이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고 리의 옷에 묻은 적은 양의 피조차 범행 과정에서 튀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아서 패터슨은 단순히 흉기를 버리고 증거를 없앤 증거인멸죄 및 흉기 소지죄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은 1997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범한 되돌릴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과학수사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직관적 추리가 어떻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법정에 선 두 젊은이, 한 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살인마로, 다른 한 명은 교묘하게 웃음짓는 목격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에드워드 리의 변호인단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키가 크다고 살인자가 됩니까? 이건 마녀 사냥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 증거들은 이미 리 범인이라는 전제하에 짜맞춰져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 리에게 무기징역을,
패터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단기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면서 견고해 보이던 검찰의 논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진짜 범인은 유유히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진짜 악마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1심 재판부는 여론의 분노와 검찰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에드워드 리에게 무기징역을, 아서 패터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심 그리고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사건의 기류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는 곳이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검찰은 키 차이라는 단 하나의 가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무릎을 꿇었거나 몸을 숙였다면 키가 작은 사람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합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검찰은 당황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법의학적 분석보다는 형사들의 직관에 의존했던 탓에 이를 과학적으로 반박할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흉기에서 리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리의 옷에 묻은 혈흔 형태, 직접 공격보다는 근접 관찰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에드워드 리가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나 그가 직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1998년 에드워드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네가 무죄라면 남은 용의자는 단 한 명, 바로 아서 패터슨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죄로 다시 기소해야 마땅했습니다. 밀실에 3명이 들어갔고 1명이 죽었고 1명이 무죄라면 남은 1명이 범인일 확률은 100%에 수렴하니까요. 유가족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검찰청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잡아주세요. 네가 아니라면 패터슨이잖아요. 하지만 법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패터슨은 이미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 8.15 광복절 특사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패터슨은 살인죄로 재판받은 적이 없었기에 이론적으로는 살인 혐의로 재기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의지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주범으로 확신하고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었기에 이제 와서 패터슨으로 타깃을 변경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판을 짜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핵심 증거들은 이미 사라지거나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패터슨을 살인범으로 엮을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검찰 내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유가족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도 여론에 떠밀려 패터슨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의자의 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패터슨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한국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패터슨은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해외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나마 그가 한국 땅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언젠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999년 8월,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행정적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악마가 틈새를 비집고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패터슨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연장되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거나 날짜 계산을 착각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혹은 담당 직원이 깜빡하고 서류 처리를 미뤘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1999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단 3일간 패터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풀리는 공백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패터슨은 이 기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국 금지가 풀린 것을 확인하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출국 심사대.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아무런 경고 메시지도 뜨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심사관의 건조한 한마디. 그 순간 패터슨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유히 비행기에 탑승했고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랴부랴 출국 금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비행기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닭장을 열어주고 닭이 도망가길 기다린 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 조 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나라가 범인을 도망치게 해줬어. 가족들은 전 재산을 팔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리를 떠돌며 전단을 돌렸지만 국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책 중 하나로 기록될 이 사건으로 인해 이태원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범인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과 무능함을 드러낸 수사기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2009년 스크린을 통해 되살아난 그날의 악몽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1999년 8월 대한민국 검찰청사 안에는 평온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명적인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력 용의자 아서 패터슨의 출국 금지 기간 만료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3개월마다 출국 금지를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8월 23일로 만료되는 출국 금지를 연장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기 검찰 내부 인사이동과 겹치면서 업무 인계 과정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후임 검사는 전임자가 당연히 연장 신청을 해두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전임자는 후임자가 처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 아침 출입국 관리소의 전산망에서 아서 패터슨 이름 옆에 붙어있던 붉은색 출국 금지 노 디파처 마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땅 어디든, 아니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패터슨은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상패를 확인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가 이 행정적 공백을 미리 계산하고 언지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짐을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긴 배웅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 그가 2년 전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이태원의 거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겠지만 표정은 최대한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선 패터슨. 제복을 입은 심사관이 그의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띠릭. 기계적인 스캔 소리. 모니터에는 그의 신상 정보와 함께 출국 가능이라는 녹색 신호가 떴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에 도장을 쾅 찍어 돌려주었습니다. Have a safe trip. 그 짧은 한마디가 패터슨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8월 26일, 검찰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들고 출입국 관리소로 뛰어갔지만 전산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나갔다고요? 검사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차이였습니다. 단 48시간에서 72시간. 그 짧은 시간의 방심이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급하게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미국 정부에 협조를 구하려 했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패터슨은 이미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국의 보호 아래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조 씨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범인을 비행기 태워 보내줬구나. 내 아들을 2번 죽이는구나. 유가족들은 1심, 2심, 3심을 거치며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패터슨이 남았다. 그놈을 잡으면 된다. 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았고 밤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전 재산을 털어 진상규명을 위해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다려달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패터슨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멍청한 한국 경찰들은 나를 못 잡았어 라며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갱단과 어울리며 여전히 거친 삶을 살았지만 적어도 한국 감옥의 차가운 바닥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은 점점 잊힌 사건이 되어갔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서류 뭉치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담당 검사도 바뀌고 수사관들도 은퇴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공소시효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당시 15년, 1997년에 발생했으니 2012년이면 영원히 그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범인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09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0년이 지난 2009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의 호소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고 사건은 해결 불가능한 미제 사건 목록의 한 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극장가에 작은 파란을 일으킨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제목은 이태원 살인사건. 이 영화는 1997년에 그 끔찍했던 사건을 스크린으로 소환했습니다. 배우 장근석이 아저 패터슨 역할을, 신승환이 에드워드 리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영화는 두 용의자의 치열한 진실게임과 무기력했던 수사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실수로 용의자가 유유히 출국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저게 진짜 실화라고? 말도 안 돼. 검찰이 범인을 풀어줬다고? 영화가 끝난 뒤 관객들은 극장을 나서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과 검찰청 민원실에는 항의글이 쇄도했습니다. 단순히 영화 한 편의 흥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 감정을 건드린 기폭제였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결국 검찰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이 사건의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2년 전 덮어두었던 먼지 쌓인 수사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장은 사라졌고 증인들의 기억은 희미해졌으며 핵심 물증들은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에게 남은 무기는 단 하나, 바로 12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수사, 기술이었습니다. 검찰은 1997년 당시의 수사 기록과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 현장을 3D로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최신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피가 묻었다 정도로만 판단했던 혈흔들을 이제는 피가 튀는 방향, 속도, 각도, 비산 거리 등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당시의 상황을 역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피해자가 서 있었을 때, 앉아 있었을 때, 범인이 왼쪽에서 찔렀을 때, 오른쪽에서 찔렀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보던 중 전문가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무게난 상처의 각도와 혈흔의 비산 형태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작아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배낭을 메고 있어 공격을 피하려 몸을 숙였거나 범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면 키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수사팀을 지배했던 키의 논리학이 과학적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피의 양과 형태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자의 목 동맥이 절단되면서 솟구친 피는 범인의 온몸, 특히 상반신과 오른팔에 집중적으로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고 친구들에게 피 묻은 셔츠를 태워달라고 했다. 반면 에드워드 리의 옷에는 피가 흩뿌려진 형태로 소량만 묻어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자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직접 칼을 휘둘러 피를 뒤집어 쓴 사람, 진범이고 그 옆에서 솟구치는 피를 간접적으로 맞은 사람, 목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 검찰이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이라고만 치부했던 패터슨의 행동들이 사실은 범행의 직접적인 흔적을 지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검찰은 이 새로운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진범은 에드워드 리가 아니다. 아서 패터슨이다.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미국 어딘가에 숨어있는 아서 패터슨을 대한민국 법정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검찰은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공소시효는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서류상의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를 설득하고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패터슨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벌여야 했습니다. 패터슨은 이미 미국의 보호를 받는 시민권자였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한국 송환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고 나왔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패터슨 측의 논리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이 높은 벽을 넘어 그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2011년 한국 검찰이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패터슨의 신병은 미국에 있었고 그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검찰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 새로운 과학적 증거 분석 보고서, 그리고 번역본을 미국 측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흉기 소지범이 아닙니다. 잔혹한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반드시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한국 측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그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했습니다. 2011년 5월, 미국 수사당국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던 아서 패터슨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발생 14년 만에 체포였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순순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며 범죄인 인도 거부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패터슨 측의 방어 논리는 집요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첫째,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입니다. 나는 이미 한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다. 같은 사건으로 2번 재판받을 수 없다. 둘째, 증거 부족입니다. 한국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 14년 전에는 무죄라고 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과학적 추론만으로 살인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공소시효 만료 주장입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지루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년, 2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한국 검찰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들을 미국으로 급파하여 미 연방 검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패터슨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패터슨이 처벌받은 것은 증거인멸죄이지 살인죄가 아니다. 이는 별개의 범죄 사실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새로운 혈흔 분석 결과는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입증하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다. 이 치열한 법정 다툼은 무려 4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패터슨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도 결국은 진실의 무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미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한국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서 패터슨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5년 9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호송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16년 전 몰래 도망치듯 떠났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서 패터슨. 이제는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된 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패터슨은 차가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에드워드 리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 사람 죽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습니까?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겠지만 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그의 태도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끌려왔고 한국 검찰의 실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를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패터슨은 한국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는 18년 전과는 정반대의 입장이 된 또 다른 인물, 에드워드 리가 등장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용의자였던 두 사람, 한 명은 피고인석에, 한 명은 증인석에 앉게 될 운명적인 재회. 과연 이 두 번째 진실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2015년 겨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아서 패터슨이, 검사석에는 18년 전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비장한 표정의 검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유가족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증인신문이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 바로 에드워드 리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8년 전 그는 살인 혐의로 사형 구형까지 받았던 피고인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한 증인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에드워드 리의 증언은 18년 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패터슨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굳어버렸고 그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마치 갱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흥분해 있었습니다. 리는 당시 패터슨이 흉기를 쥐는 방법, 찌르는 동작, 그리고 범행 직후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급급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직접 범행 재현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패터슨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증인은 이미 위증을 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진술과 지금 진술에 모순이 있습니다. 살인 누명을 벗은 당신이 이제는 패터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단은 에드워드 리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리가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 과거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패터슨 역시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주인공은 증언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검찰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혈흔 형태 분석 결과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3D로 복원된 사건 현장이 띄워졌습니다. 붉은 점들이 수학적인 궤적을 그리며 화면을 채웠습니다. 전문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목 동맥이 절단되는 순간 혈압에 의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 가해자의 위치에서는 피를 정면으로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패터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속옷까지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에드워드 리의 옷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에드워드 리의 상의에 묻은 혈흔은 흩뿌려진 형태입니다. 이는 직접 가격한 사람이 아니라 가격하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공간이 있었거나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피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에드워드 리의 혈흔 패턴은 공격자보다는 근접 관찰자의 패턴에 부합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패터슨이 나보다 키가 작아서 찌를 수 없다는 과거의 주장은 패터슨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면 키와 상관없이 혈흔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새로운 분석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패터슨의 심리 상태도 분석했습니다. 사건 직후 패터슨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멋지지 않아? 한국 법은 멍청해서 나를 못 잡을 거야.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지인들에게 떠벌렸던 수많은 무용담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를 과시형 범죄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겁에 질린 목격자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영웅담처럼 포장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패터슨은 당황했습니다. 과거에는 리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과학이라는 현미경이 자신의 모든 거짓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억이 안 난다. 한국말을 잘 몰라서 오해했다며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했습니다. 18년 전의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십 명의 증인을 부르고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현장 검증도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들은 직접 그 좁은 화장실 모형 안에 들어가 두 사람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드디어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아서 패터슨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대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19년 동안 반성 없이 도주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참고, 당시 패터슨은 범행 시점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패터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모든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판사의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19년을 기다려온 유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쏠렸습니다. 과연 정의는 이번에야말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피해자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가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19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숨쉬어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 법정 내 모든 시선이 재판장의 입에 고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사건 직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혈흔 분석 결과와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탕탕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복수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습니다. 충필아, 이제 됐어. 이제 편히 쉬어.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늦게 도착한 정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섞인 피눈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덧붙여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에드워드 리 역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기거나 묵인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를 살인죄로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판결문은 그를 공범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도의적, 역사적 유죄를 선고한 셈이었습니다. 아서 패터슨은 끝까지 차가웠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그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지만 2017년 1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20년. 1997년에 그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초동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현장의 작은 단서 하나, 옷에 묻은 핏자국 하나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편견과 관행에 의존한 수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둘째, 사법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행정적 실수로 범인을 해외로 도주하게 만든 그날의 3일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입니다.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 그리고 잊지 않고 영화를 만들고 여론을 일으킨 시민들의 힘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라는 이름으로 묻혔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조 씨는 돌아올 수 없고 유가족이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악마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거리, 무심코 지나치는 그곳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사연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의 추격 전 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깊이 파헤치고 싶은 사건이나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건 조사관이었습니다.